제2강 상업 사용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상업 사용인부터는 기출문제 출제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가 10년도를 살펴봤을 때 상업 사용인이 시험에서 제일 비출 영역이고 26년도에도 출제될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6년도에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그냥 맨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하는 거죠. 16년도에 상업 사용이 나왔고 지배인 상업 사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상인과 상업 사용인 쭉 나오고 그다음에 21년 없고 25년도 없고 그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상업 사용인이 시험에서 출제될 부분 보면 굉장히 빈출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4년도에 출제된 것을 보면요. 이게 이제 출제 어떤 영역을 보면요. 우리가 16년도에 나왔던 부분들은 이론도 좀 나오고, 그죠? 상법적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법전보다도. 그랬던 건데, 점점 가면서 상법적 이론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조문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상업상인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10조부터 17조에 관한 조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10조부터 17조까지 공부하는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면 이제 상업상인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조부터 14조까지는 지배인이고요. 17조에는 경업금지 의무인데, 24년도에 지배인과 경업금지 의무가 두 문제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는 두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24년도에 지배인 경업금지 의무가 나왔다면 26년도에는 제일 먼저 선순위가 전반적인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인도 나올 수 있고, 경업금지구도 나올 수 있다. 상업상인의 의무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거의 90% 이상 나올 수 있는 거니까 10조부터 17조까지 주문은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 조문만 다 외워두면 우리가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돼서 대외적인 영업 활동을 보좌하는 자이다. 한번 이렇게 개념을 써봤는데요. 이제 상업사용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상법은 우리가 형식적 이해 상법과 실질적 이해 상법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근데 이제 형식적 이해 상법은 상법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법전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 의미의 법이라는 거예요. 민법도 민법전이 형식적 의미의 법이고 형법도 형법전이 그저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법이다. 헌법, 뭐 다 행정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 의미의 법은 상법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법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이라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입법된 걸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법률도 있고 법령도 있고 많잖아요. 나눠지잖아요. 크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국회에서 입법되어진 것, 법을 갖다 이제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금감원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기업법의 문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90% 이상을 법전에서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법전도 에, 법률이잖아요, 그게. 거기서 이제 상법전에서 출제를 거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법이나 외관법도 법전에서 우리가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5년도에도 출제됐지만 공인회계사법이나 외관법은 굉장히 일천한 쉬운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부분에 어떤 조문과 약간의 그저 개념만 조금만 우리가 잘 파악하면 다 맞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법전을 잘 하면 90점 이상은 다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준문, 공인회계사법이나 회계사, 외관법의 경우는 이제 공인회계사법하고 외관법은 준문 문제고, 어음수표법이었을 때 버리는 문제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법은 9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1차에서 승부를 거는 거는 상법의 어떤 문제고, 이 기업법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법의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려고 하면 지금 이제 초시생이라고 해도 사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만한 영역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그 영역을 찾아내는 거죠. 그 영역을 찾아내가지고 시험 준비하면은 짧은 기간에 충분히 90점 이상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업사용인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형식적이의 상법은 이 상법전이다 얘기했고, 실질적이의 상법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업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영업에 가까운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라고 하는 거는 상인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춰가지고 영리활동을 해서 이런 경제적인 조직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은 우리가 그 고전적인 의미의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기업은 고전적인 의미의 기업이라는 의미인데 이 기업의 의미는 뭐예요?
일정한 목적, 그러니까 뭐냐면 영리 활동을 할 목적이 되는 거죠. 목적을 갖고 계속적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계속적인 의도를 해가지고 영리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해가지고 영리 활동을 해서 실현된 경제적인 조직체, 이런 것들이 그 기업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기업의 의미는 종료적인, 고전적인 의미의 기업은 우리가 영업이나 기업이나 거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주체, 기업의 주체를 상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이건 학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더 줄이면 상인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관계는 우리가 법률 관계와 사실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사실 관계보다는 법률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법은 상인의 생활 관계라는 거 표현하기보다는 상인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상인의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방적 상인이죠. 당사자 중 1인만 상인이면 상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상인도 그죠? 일반인이죠. 일반인이 상인과 거래가 되어지면 그거는 상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비상인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상법에 비해서는 좀 더 축소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더 범위가 좁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보면은 모두 다 이제 민법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민법이 넓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적용 대상이 우리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그 상법이 적용이냐 민법이 적용이냐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법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법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건 민법의 대상이 아니고 상법의 대상이란 말이죠. 굉장히 넓습니다, 상법이 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은, 상법전이 있고 형식적임의 법.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법률 정책적인 입장에서 편의성과 실질성을 도모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인 상법, 그러면 뭐예요? 기업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좀 축소해가지고 상인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거. 학문적인 입장에서 통일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것도 옛날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뭐 기억하고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지만. 자, 이렇게 이제 상법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고, 이제 상법에서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거, 상업 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돼서, 이 상법상 상인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저기 그 당연상인하고 의제상인, 그다음에 완전상인과 소상인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상인이 다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상법상 상인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연상인, 의제상인, 그다음에 소상인. 상법전에 나와 있는 거 세 가지밖에 나와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는데 원래는 네 가지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상의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22가지의 기본적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당연상인을 한다 사조에 나와 있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22가지를 영업으로 하는 자 그죠. 기본적인 상행인 22가지를 영업으로 하는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22가지만 갖고 상인을 정한다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5조에서 이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업소를 의미하는 건데, 그 영업소의 형태를 갖춰가지고 22가지 이외의 영리 활동을 하는 자도 상인으로 본다. 이게 얘기죠. 본다가 의지한다,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으로 본다. 그러니까 의지한다, 상인으로 의지한다, 상인으로 간주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22가지밖에 극복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의제상인을 정해놓고 그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상인, 의제상인 두 가지로 나눠보는 것이고요. 또 이제 완전상인, 소상인이다라고 하면 소상인은 이제 우리가 자본금 총액 1,000만 원 미만이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1,000만 원 이하 그럼 틀리는 거예요. 1,000만 원 미만의 자본금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는 상인을 소상인이라고 한다. 이제 자연인인 상인만 해당이 되죠. 1,000만 원 미만이라도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었으니까 1,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회사의 경우는 소상인이 없습니다. 소상인은 다 자연인이고, 그다음에 회사는 무조건 뭐 자본금과 상관없이 뭐가 돼요? 무조건 우리가 완전 상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영 규모에 의해서 소상인을 정하고 1,000만 원 이상은 완전 상인, 1,000만 원 미만은 소상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상인이 다니까 완전 상인이라는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소상인만 하나 놓고 이제 구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인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당연 상인과 의제 상인, 완전 상인, 소상인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가는 게 이제 인적 시설을 갖추잖아요. 그 시설이라고 표현할 때 설비, 시설, 요소가 이제 상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적인 요소, 인적인 설비, 인적인 시설이 상업사용인이에요. 상업사용인이 이제 우리가 인적인
설비, 인적인 시설, 인적인 요소가 되고 상인의. 그다음에 이제 물적인 요소가 되는 게 뭐냐면 상호를 이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상호, 상업장부, 그다음에 영업소.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물적인 설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춰가지고 영업을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건 상인이라는 얘기죠. 상인적 방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업상인은 인적 설비 중에 하나인데 특정한 상인의 그래서 모든 상인에 종속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상인에 이제 종속되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인 영업 활동을 보조하는 자다. 대내적인 영업 활동을 보조하는 자가 뭐냐? 그러면 이제 기사가 있고 운전기사라든가 집사라든가 가사도우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개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상업 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에 종속돼서 대외적인 영업 활동을 보조하는 자이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지 않죠. 옛날엔 개념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상업 사용인은 뭐냐? 상인의 인적 설비인데 지배인이 있고 부분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 특정한 영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위임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영업부장, 격리부장, 뭐 이거 인사부장 이렇게 되죠. 이제는 부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팀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요게 이제 부분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고, 그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점원이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문별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면 돼요. 15조는 부분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그다음에 16조에서는 점원, 그다음에 10조부터 14조까지는 뭐예요? 지배인. 그걸 다 섞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나올 줄 몰라요, 우리가. 나올 줄 모르니까 조문을 다 그대로 뭐 많지 않으니까 외워두고 한 문제 맞히는 겁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들이 한 문제를 반드시 맞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0조부터 이제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배인이죠, 지배인. 지배인의 선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인은 지배인을, 그죠?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지배인을 선임하여가 수권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업 사용인은 모두 임의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되는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고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한정 후견인, 피만 빼면 된다고 그랬죠. 피성년 후견인의 대리인은 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법정 대리인은 따져보면 친권자와 후견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겁니다.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 요게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수권되어지는 게 이제 그 법률 규정으로 수권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 지배인은 이제 임의 대리인, 상업사용은 임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의사표시,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한다 그러면 의사표시에서 대리권을 부여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수권행위입니다. 수권행위 임의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죠. 대리인과 본인이 해도 되는데 바쁘니까 이제 대리인, 상업사용인 등을 선임해가지고 대리에서 이제 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면 요게 본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여기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법률 관계의 기속 주체가 본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고 요것도 상대방도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고 여기는 법률 관계라는 거죠. 선명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선임하여라고 하는 게 수권행위, 의사표시, 누구의 의사표시? 상인이 이제 본인이잖아요. 본인의 영업주라는 표현을 앞에서는 많이 쓰는데 그게 본인입니다. 영업주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지배인을 선임하고 수권행위가 이루어지고 시험에서는 뭐냐면 지배인의 선임적인 등기사항이 등기했을 때 지배인의 권한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틀리는 거죠. 지배인이 선임했을 때 의사표시에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선임했을 때 되고 본점 지점에 지배인을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지배인을 선임하여 했을 때 이게 수권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수권행위가 이럴수록 지배인이 성립이 되는 거죠. 지배인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등기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걸 좀 기억하고 넘어가고요. 자, 우리 10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과거의 경우는 이게 이걸 다 일일이 다 따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조문 자체로 나오잖아요.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하게 할 수 있다. 여기 좀 더 한 번 더 이제 요걸로 이제 외우라 이런 얘기죠. 여기 있던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게 상법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요것만 외우면 되는 어떤 부분인데 10조는 이제 이론을 좀 설명해 보면 이제 우리가 지배인은 이제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니까 상인과 그 대리인이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보면은 이걸 좀 보고 넘어가는 게 시험에서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 지배인 임의 대리인은 수권행위, 수여행위란 말이지. 이게 수권행위라고 수여행위, 대리권의 수여행위, 수권행위죠. 수여행위가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시험에 까다로운 내용으로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하게 좀 나오는 내용들인데 뭐 나올 확률은 높지는 않지만 상업 사용인 중에서 지배인하고 부분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상업 사용인의 이 두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표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16조에 나오는 어떤 거는 외관주의에 입각해서 그죠? 권한이 주어지는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수권행위가 없어도 우리가 대리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첨언의 경우는. 근데 시험에서는 뭐냐면은 지배인, 분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점원들 모두에게 본인의 의사표시, 수요행위, 대리권의 수요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 틀린 거죠. 우리가 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요행위가 필요 없이 대리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하나둘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건데 등기에서 주어지지 않는 거죠. 시험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온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이제 2번에서 나오고 이제 1번에서 보면은요. 영업주 요거는 이제 그 선임행위 등기와 상관없이 선임행위에 의해서 이미 대리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선임 등기를 하기 전에 지배인으로 효력이 생겼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면 법률 행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본인이 기속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이론적으로 이제 시험에서 나온 거예요. 까다롭게 좀 까다롭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확률은 적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죠. 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 선임된 A가 지배인 선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B와 영업주의 영업선거를 한 경우 A와 B의 거래행위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그죠? 영업주의 선임의 의사표시에 대리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등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상관없이 발생한다. 맞죠? 지배인으로 선임된 자가 그 선임 등기를 함으로써 상법상의 지배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틀리죠. 선임 등기가 아니고 뭐예요? 수권행위, 수행이란 말. 대리권의 수행이 수권행위죠. 수권행위에 의해서 뭐가 돼요? 효력이 생긴다.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옛날에도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뭐, 이런 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죠. 본점의 지배인은 본점에서만 권한 행사할 수 있죠. 본점의 지배인은 당연히 지점에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데, 옛날엔 좀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뭐 그런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점의 지배인은 본점에서만 권한이 있고 행사할 수 있고, 지점의 지배인은 지점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총지배인은 그러나 본점, 지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임 사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게 이제 그 까다로운 문제. 영업주의 사망에 의해서 지배인의 중임 사유가 아니다. 이게 이제 50조에서 나오는 거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해서 그죠 수여한 대리권, 그죠?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에 의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50조죠. 그래서 영업주의 사망이 지배인의 중임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래 안전 보호 및 신속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사망했어요. 그럼 거래 종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임 사유, 본인의 사망, 영업주의 사망이 종료 사유가 아니다. 50조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좀 까다로운 문제로 이런 게 툭 튀어나오면은 공부 안 하고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영업주의 사망은 지배인의 종임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조 요거는 독자적인 문제로도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론적인 게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조문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11조 지배인인데 지배인은 이제 대리권에 관한 문제인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름이라고 하는 내용은 대신하다라고 하는 한자보다 좀 더 강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영업주에 대신하여 가름하여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한글이야. 한글이라는 게 잘 우리가 모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가름이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외우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던 것들이 이제 23년대 또 재판상 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건 이제 23년대 나왔던 거니까 한번 그런 건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업사용인 중에 부분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점원, 그 다음에 14조에 나오는 표현지배인의 경우는 재판상의 권한이 없습니다. 재판상의 표현지배인은 뭐 재판상의 권한이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한이 있는 거는 지배인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재판상의 행위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지배인이 영업주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소송도 제기하고 그 대리인으로서 가서 소송을 행위를 할 수가 있는 어떤 부분인데, 그게 이제 우리 재판상의 행위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의뢰인, 소송 대리인이죠. 소송 의뢰인 내지는 대리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요. 그 재판상의 행위는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다. 소송 의뢰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재판상의 행위인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죠?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의뢰인, 그죠?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재판상의 행위가 뭐냐? 소송 제기뿐만 아니라 소송 의뢰인, 니꼬로 이제 소송 대리인, 요게 또 니꼬로 하면 이코라면 뭐가 돼요? 변호사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재판상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재판상의 행위까지 할 수 있는 자는 지배인밖에 없다. 나머지는 재판상의 권한이 없다. 그것도 기억해두고요. 지배인은 지배인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총지배인이라도 그저 본점 지점의 지배인은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총지배인은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는 거죠. 지배인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 부분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소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지점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배인의 선입고 대리권에 대한 등기 없이는 제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등기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는 거죠.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와 상관없습니다. 유효하다. 제한을 등기하면 유효하다. 뭐 이런 거 다 틀리는 거죠. 대리권과 등기와 상관없이 제한은 우리가 인정되지 않아도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억을 하면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지배인은 영업주에 관한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나왔잖아요.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을 선임 해임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외워야 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앞에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은 선의지점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4년대 나왔고. 그다음에 제한은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의점을 대항할 수 있다. 이거 틀리는 거죠.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제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게 일본 문화에서 나오는 어떤 기출 지문이고요. 자, 보면은 이제 상법 부가 이론도 쭉 설명한 게 지금 여태까지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 요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대신은 이제 가름한다라고 하는 건 대신이라는 의미고, 재판상의 행위가 이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이 된다는 거죠, 직접. 그 다음에 이제 소송 의뢰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 소송 의뢰인, 변호사 똑같은 얘기죠. 선임할 수가 있다. 요거 이제 중요한 거죠. 23년도에 우리가 출제됐던 부분인데 이제 이거 기억 안 하고 넘어가면서 재판상의 행위만 우리가 알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죠. 그거까지 선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리인으로서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소송 당사자는 우리가 지배인이 될 수가 없죠. 어, 행위를 하지만 소송 당사자는 본인이 당사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부분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 판매 점포 사용 점원이죠. 표현 지배에는 재판상의 권한이 없다. 여기 이제 시험에서 답으로 고르는 문제로 이 세 번째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잘 기억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업에 관한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까다로운 문제로 조금씩 출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영업에 관한 행위, 이것도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업에 관한 행위 여부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지배인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 지배인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의사와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째 문항은 뭐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음수표가 있었으니까 중요한 건데 판례 위에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을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은 물론 그 어음을 다시 배서 양도받은 제3자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이건 또 나올 내용들은 아니지만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이게 맞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2조도 우리가 주문해서 이제 외워야 되는 그대로 내오는 겁니다. 이제 12조는 이제 2항의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수인의 지배인을 두면은 각각이 이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요.
수인 3인 중에서 2인은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은 각각이 그죠? 지배권, 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인이 법률행위, 이제 지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지배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걸 능동대리라고 그래요. 대표이사가 그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능동대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는 거를 능동대리, 능동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근데 공동지배인을 섰으니까 둘 이상이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동대리의 경우는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해서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대리 또는 공동대표이사가 있을 때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1인에게만 해도 그저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회사에게 효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수동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지배인 1인의 상대방이 이제 그 지배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공동 지배인이 있는 경우는 전체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해 효력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공동대표도 마찬가지고. 전체 대표이사에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1인에게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에 나온 적이 있고 이런 걸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 1인에게만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수인의 지배인 둔 경우는 각각이 그죠 대리권을 행사하지만 공동 지배인 수인 중 공동으로 하면 공동 능동 대리는 능동 대리의 경우는 같이 하고 수동 대리는 1인에게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기출주문 나왔던 부분이가 보겠습니다. 상인이 수인이 지배인의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 그 수인의 지배인은 선임 등기로 함으로써 지배인의 권한을 갖는다. 틀렸죠. 공동 지배인도 지배인이니까 우리가 그 수권행위,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인으로서 효력이 생기니까 지배인의 권한을 갖죠. 등기는 상관없습니다. 등기는 해야 되는 거지만 지배인 선임적인 등기사항이니까 공동 지배인의 등기, 선임적인도 등기사항이 변경사항도 등기사항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24번 틀린 지분이 됐고요. 공동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수동대리는 1인에게만 해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줘. 거래 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 지배인 모두에게 하여야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틀린 지분이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기억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배인은 수인의 지배인을 두면 각각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수인의 지배인 중에서 공동 지배인을 두면은 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 수령은 1인에게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능동대리, 수동대리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까다로운 내용으로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나오면 이런 문제는 이제 다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한번 읽어보고 뭐 잊어버려도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각 회사의 공동지배인 ABC는 D와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공동으로 수령한 후 1개월 뒤 D가 B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던 잔금 지급이라는 건 수동대리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각 회사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인에게만 했다. A, B, C, D 중에서 이제 D 중에서 한 사람만 했다. 그러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동대리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틀린 겁니다. 그죠? 수동대리의 경우는 1인에게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좀 우리가 좀 기억해둬야 된다. 수동대리 아니냐 하면 잔금을 능동대리로 볼 거냐 수동대리로 볼 거냐. 당연히 우리가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동대리로 본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잔금이라고 하는 게 수동대리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우리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조는 요거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뒷부분에서 보면요. 한명회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명회사의 지배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상법상 등기사항으로 나왔죠. 13조는 우리가 24년도에 우리가 개정된 내용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24년도에 그 조문도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 내지는 회사의 경우 본점에서 소재에서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 개정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별 상인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있잖아요. 공동기업의 형태로서. 그럼 이제 공동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점의 등기부와 지점의 등기부가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지배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본점의 등기부와 지점의 등기부에 각각 본점의 지배인은 본점의 등기부에 등기를 하고 지점의 지배인은 지점의 등기부에 등기를 하고 지점 소재지 등기부가 이제 지점 소재지에 있는 거죠. 지점 소재지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24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소멸해 버렸어요.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본점의 등기부만 있는 거죠.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게 등기부가 본점에만 있으니까 지점에서 등기 사항은 없애버린 거야. 다 그냥 지점에서 등기해야 한다. 뭐 이런 거 다 틀리는 거죠. 본점에서만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등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회사의 경우는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자연인인 상인의 경우는 등기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으로 모든 게 정해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점의 등기부가 없어졌으니까 자연인의 경우도 지점 소재에서 등기하는 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영업소 소재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본점 이렇게 이제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이러면 되는 건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 영어 개인 상인의 뭐 등기 뭐 이런 것들 다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한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그러면 되는 건데 요걸 그냥 영업소 소재지 그냥 자인이는 그렇게 해놓고. 그럼 영업소 소재지가 이게 뭐냐? 주된 영업소가 본점이고 종된 영업소가 지점인데 그걸 그냥 본점 지점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영업소는 본점에서 주된 영업소인 본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상인의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미스적인 요소이긴 한데 시험에서는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개인 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죠? 개인 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돼요?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된다. 회사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그냥 따라서 맞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조 1항에서 나면 이제 공동지배인의 경우도 지배인이니까 등기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등기사항의 변경이 생기면 똑같이 뭐 그냥 지배인도 마찬가지고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3조 요건 중요합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근데 시험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냥 영업소 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그냥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기 13조의 내용이 한 명회사의 지배인인데 선임과 그 대리교 소멸에 관해서 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 소재를 등기해야 되는 상법 등기상으로 25년대 나왔는데 또 안 나올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 명회사로 이렇게 상법 등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13조 해가지고 이제 지배인 나오면서 13조 그대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지배인도 똑같이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배인의 선임 상법 부가 이론도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시험에 나왔잖아요.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유에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 영업소 소유지 개별 상인이란 자연인인 상인이죠. 그다음에 회사는 본점 소유주를 등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공동지배인의 규정 사항과 변경도 같다. 여기 이제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 틀렸잖아요. 이게. 원래는 맞았던 건데 이제 개정하면서 본점 소유주에서만 등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인의 지배인의 공동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및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뭐 그냥 지배인과 똑같이 그냥 변경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고요. 영업소 소재지 내지는 상인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회사 자연인인 상인과 회사인 상인 그죠?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상인 그러면 개별 상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법 내용에서. 그다음에 이제 회사는 회사 이렇게 설명하고 회사도 상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상인이라는 경우는 그런 경우를 좀 지문을 보면서 이건 개별 상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야 돼. 영업소 소재지 등기에 다 이렇게 이 영업소 소재지가 본점 소재지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볼까요? 영업소재지 등기에 이른다. 선임 등기를 하지 않은 지배인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선임 책임을 부담한다. 뭐 이제 이게 선임 등기 유무 요거 선임은 이제 요거 선임 등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임 등기와 상관없이 지배인이 의사표시에 수권되니까 등기와 상관없이 선이든 악이든 책임져야 되는 거고 해임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죠. 지배인을 해임했는데 등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원래 해임됐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선의의 제3자란 말이죠. 해임된 걸 모르고 거래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표현 지배인의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6년도에 나왔던 부분들인데, 이건 또 나오진 않겠죠. 이제 우리가 13조는 주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 선임과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 지배인을 둔
그죠? 이게 아니고 영업소 소지지 또는 본점 소지에 등기해야 된다. 변경됐을 때 변경 등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14조의 내용도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독자적인 문제로 나오고 까다로운 문제로 나왔는데 그런 게 지기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표현 지배인 표현이라고 하는 건 볼견자를 씁니다. 볼견자를 쓰고 요거를 읽을 때는 현으로 읽어요. 표현, 표견 지배인으로 쓰는 부분들도 학자들도 있긴 한데 이게 표현 한자로 읽을 때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 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그죠? 보면은 본점 이렇게 보면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본점 또는 지점에 이거 외워야 되죠 그냥 이거 그대로 나올 수도 그 지배인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상의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재판상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영업에 관한 재판의 재판상 모든 권한이 주어진다. 그럼 틀리는 거죠. 재판상 권한은 지배인에게만 주어지고 표현 지배인에게 안 주어진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억하고. 그다음에 표현 지배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제 외관주의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기 표현이라고 할 때는 악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경우에는 표현 지배인이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할 수 없고 표현 지배인의 권한이 없는 자인 줄 알고서 거래한 자니까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 지배인 뭐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그대로 그 내용이죠.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지점의 지배인에 동일한 권한이 있다. 재판상에 의한 거래지 아니하다. 좀더 이걸 큰 글씨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여기 시험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어떤 그 이제 이 상법 이론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판상행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틀렸죠. 표현 지배인은 영업주 영업하는 재판상행에 관해서 그 영업소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공부를 막 그냥 까다로운 상법 이론을 막 설명 안 하니까 조금 뭐 좀 이해가 덜 되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배인이 있다. 그럼 지배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배인이 뭐예요? 그죠? 영업주에 가름하여 영업상 그죠? 영업의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배인은 그죠? 영업주에 가름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하는 자 그게 지배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표현 지배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개념 법학이기 때문에 조문에 그 의미가 있고 그거가 보면 이제 뭐냐면 상법 이론은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복잡하게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여기 이제 보면은요, 뭐 보료 요거 하나만 좀 보고 상급 부가이론에서 이제 이런 게 옛날에 좀 나온 게 있었는데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표현 지배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 요거 뭐 그냥 알고만 넘어가고 최근에 이런 것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시험에 나왔던 17년 나왔는데 요거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표현지변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표현지변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틀린 지분이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판례 입장이다. 이거는 지배인이나 표현지배인에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지배인과 관련돼서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조를 보면은요. 부분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부분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는 건 영업부장, 격리부장, 뭐 인사부장 이렇게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는 거죠. 우리가 부분이 아니고 전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게 지배인이고 부분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15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업 한 파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종류 또는 상황에 대해서 위임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조 사망에 대해서는 지배인에 대한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지점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분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지점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내용보다는 우리가 그 영업부장이라든가 이런 물론 처음에서 얘기했지만 팀장이라는 표현도 되는 거죠.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는 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고 재판상의 행위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는 건 틀리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그 쭉 읽어보면 지금 설명한 그 내용들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뭡니까? 그 특정한 사항, 특정한 종류, 그죠? 특정한 종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받은 사용인이 분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고 영업 파트 아니면 영업부장 아니면 격리부장 아니면 인사부장 그 부분에서만 권한이 주어진 거죠. 그 외에는 권한이 안 주어집니다. 영업 전부가 아닙니다. 주진 어떤 것을 부분포괄 대리권을 가진 것이고 재판상행위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부분포괄 대리권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다고 해도 부분에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제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선의지점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16조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점원을 얘기하는 거죠. 물건 판매에 관한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그 점원이 있는데 권한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신용 할부 뭐 이런 것들이요. 할인 뭐 이런 어떤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수권 행위가 없어도 우리가 권한이 주어진다. 대리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권행위가 있어야만 대리권이 권한이 주어진다. 그럼 틀리는 거죠. 그래서 지배인 분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람은 수권이 있어야 권한이 주어지고 물건 판매 점포 사유에는 수권과 상관없이 그죠?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상대방이 이 사람이 권한이 없는 걸 알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악의 제3자에서는 악의 제3자는 이제 우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악의 제3자는 이제 권한이 없는 걸 하니까 권한이 없는 걸 아는데 그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본인을 보호해야 돼. 네,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입니다. 그래서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악의인 경우는 판매에 관한 모든 있는 것을 안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기억하면 1, 2, 3이 이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수권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에 따라서 상관이 없이 권한이 주어진다는 게 물건 판매 점포 사용에는 수권행위와 상관없이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1, 2, 3의 얘기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가 운영하는 전기 제품 판매점의 점원 이는 B가 그 판매점에서 외상으로 구매하였던 C의 사물의 시일에 찾아가 점포와 상관없는 곳에 찾아가서 대금을 지급받으면 요거는 유효한 어떤 변제 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요. 점포 사용인은 점포 범위 내에서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 점포 외에서 외상 대금 등을 받는 것은 유효한 변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죠.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찾아가 A의 허락 없이 나오는 게 이제 허락 없이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변제 행위는 유효하지 않다, 무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판례 입장이기도 하고 시험에서 나왔던 부분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물건 상업사용인의 의무의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띄어서 또 한번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도 한 문제니까 17조 문제 17조의 상업사용인의 의무는 띄어서 설명하고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